유럽에는 5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유럽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통일된 국가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에 많은 국가가 있는 이유와 통합되지 않은 이유를 지리적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삶의 터전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뭐니뭐니 해도 먹고 살 것이 풍부해야겠지요. 둘째는 마실 물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살기 좋은 기후 조건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입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인류 탄생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하지만 그 비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 터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며 이 터를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다툼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 터 다툼에 종교와 이념이 더해져 더 치열해지고 가혹해집니다. 유럽은 역사상 이 터 다툼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치열한 곳입니다. 평화로웠던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불과 70년도 되지 않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70년 기간에도 세르비아에서 전쟁이 있었고 조지아 전쟁, 두 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던 두 번의 세계전쟁은 모두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세계대전 이전 1800년 초에는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백년 전쟁 그리고 1618년부터 시작한 30년 전쟁은 모두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날까요? 전쟁의 땅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전체를 통일한 제국이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에 차지했던 가장 넓은 영토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도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 얻은 땅도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라고 말했던 대영 제국도 유럽 땅은 건들지도 못하고 식민지 확장과 수탈만 하였습니다. 유럽이 통합되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공간적 특징, 즉 터의 지리적 요소와 다양한 인종에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의 지리를 탐험해 볼까요? 각 나라의 국경을 제거하고 순수한 지리적 특징을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연지리적으로 우랄 산맥까지를 유럽의 경계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유럽의 구분에 대해서는 링크한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럽을 흐르는 강을 오른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랄 산맥에서 발원한 우랄강이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볼가강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 사이의 발다이 군흥에서 발원하여 카스피해로 흘러 들어가는 유럽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 서쪽에는 모스크바 남동쪽에서 발원하여 아조프해로 1950km를 흐르는 돈강이 있습니다. 더 서쪽으로 가면 모스크바 남서쪽에서 발원하여 우크라이나 키우를 관통하여 흐르는 드네프르강이 있고 더 서쪽으로는 드네스트르강과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다뉴브강이 있습니다. 다뉴브강은 도나우강이라고도 하며 독일 남부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은 유럽의 9개 나라를 통과하거나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또한 다뉴브강은 4개 나라의 수도를 통과하는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입니다. 다뉴브강이 흐르는 경로에는 발칸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 남쪽에 아이언 게이트라는 협곡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적 유적지로서 중석기 시대에 계획적으로 조성된 가장 오래된 정착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강들은 모두 북쪽에서 흑해와 카스피해 쪽으로 흐르는 것들입니다. 대서양 쪽으로 흐르는 주요 강은 라인강과 센강 그리고 루아르강이 있습니다. 라인강은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강으로 알프스에서 발원하여 네덜란드를 통과해 북해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길이가 1320km나 됩니다. 라인강 하류에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독일 내륙 수은의 80%를 담당할 정도로 독일 경제에 중요한 강입니다. 라인강에는 어린 시절 한 번쯤 들어봤을 노래 로렐라의 언덕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인강은 지류 마인강과 다뉴브강이 운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흑해까지 물길을 통해서 물자를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강과 다뉴브강은 로마 제국의 북쪽 경계였습니다. 센강은 프랑스의 중북부에서 시작해 영불 해협으로 흐릅니다. 파리를 여행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이곳을 들러 유람선을 타보았을 것입니다. 센강에는 다리가 한강보다 많은 37개나 됩니다. 이 다리 중 유명한 것은 알렉산드로 3세 다리와 퐁테프 다리입니다. 또 프랑스에서 대서양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가장 긴 루아르강입니다. 루아르강 중앙 부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루아르 계곡이 있는데 이곳에는 10세기 성들이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건너가면 지중해로 흐르는 에브로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스페인에서 유량이 가장 많은 강입니다. 이 강은 1차 포에니 전쟁 후 로마 제국과 고대 카르타고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브로강을 제외하고 스페인의 대부분의 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유럽 땅에서 식량과 물을 구하기 쉬운 이 강 주변에 모여 살았고 그 집단의 성격은 강을 중심으로 달랐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양쯔강, 황하, 그리고 요하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한 것과 같습니다. 유럽의 강은 동아시아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유럽의 강들은 동서로 흐르는 것은 지류를 제외하고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남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교역이 이 강의 흐름을 따라 남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한번 볼까요? 북쪽 발트해는 덴마크에 의해서 거의 막혀 있습니다. 초기 게르만족의 고향은 이곳이었고 이들이 점차 대륙으로 넘어와 발트해 연안 평야지대를 장악하였습니다. 항하 주변의 오로도스 지역에서 발흥했던 흉노의 후예로 알려진 훈족에게 밀려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들은 476년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유럽 땅의 주인이 됩니다. 게르만족의 일파인 동고트족이 살았던 땅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 지역은 광활한 유라시아 스텝벨트에서 폰틱 카스피의 스텝에 해당합니다. 유목민이었던 훈족에게는 매우 욕심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로마의 멸망 과정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그나마 통합되었던 유럽은 쪼개지고 기독교가 유럽 문화의 중심에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8세기경 지금 스웨덴의 스톡홀름 부근에서 루스인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과 드니에스트르강을 타고 내려와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과 무역을 하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들을 베링기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동유럽인과 러시아 사람을 슬라브족이라고 하는데 슬라브족의 고향은 헝가리 동쪽에 있는 카르타피아 산맥과 드네프르강 사이였습니다. 루스인들은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슬라브인들을 잡아 동로마 제국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슬레이브는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루스인들이 벨라루스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기원이 되는 키예프 루스국을 세웁니다. 이 루스국은 세 나라에게는 우리나라의 고조선과 같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 남쪽 바다로 이동해 볼까요? 남쪽의 흑해와 지중해는 북해와 같이 내해나 마찬가지로 닫힌 바다이고
이는 일찌감치 선박 기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초기 역사는 지중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500년 전 페니키아인들이 지금의 레바논을 포함한 지중해 동쪽 해안에 살았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금의 튀니지와 스페인 남부까지 식민지로 삼았고 해상을 통해 무역을 했는데 튀니지의 페니키아 땅을 카르타고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령관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한니발이 이 카르타고의 장군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본토인 이탈리아 반도까지 쳐들어가 로마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밀어붙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는 지중해에서 막강한 세력이었는데 아나톨리아 반도 연안과 흑해 연안뿐만 아니라 현재 리비아 북부 연안과 프랑스와 스페인 남부 해안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그들의 뿌리로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영토도 지중해를 둘러싼 땅들이었고 이 영토는 해상 교역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지리적으로 선박 기술과 항해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지리적 요건은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연적 환경 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오늘날 유럽의 철학과 사상 그리고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는 데 기여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왜 유독 많은 민족 국가들이 존재할까요? 산맥과 강 그리고 계곡들을 보면 금방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럼 유럽의 산맥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경계로 평야지대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카르파티아 산맥은 헝가리 초원을 휘감고 뻗어 있습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오른쪽에서 우랄 산맥까지는 거대한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 땅을 유럽 평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몰도바, 지금의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 그리고 폴란드가 유럽 평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오른쪽 끝에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대부분의 땅을 통과하고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국경 지대까지 초르노젬이라고 불리우는 토지대가 있는데 이곳은 비료에 올려인 인산, 인, 암모니아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식도 있기 때문에 그냥 씨만 뿌려도 농산물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복받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에서 산맥은 카르파티아 왼쪽에만 존재하는데 주요 산맥으로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럽의 주요 산맥들입니다. 이 지도에서 강과 산맥을 보면 왜 유럽에 유독 많은 민족 국가들이 존재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몰락하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된 것은 아마도 단일 언어와 문화 덕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1000년 이상 서서히 성장해온 나라들이다 보니 지역적으로도 사람이 다르고 문화도 차이가 있으며 언어도 제각각 사용합니다. 오늘날 유럽은 지중해와 기름진 땅을 놓고 벌인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에서는 전쟁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정학적 활성 단층 이론 관점에서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에 국가가 많은 이유를 좀 더 지리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베리아 반도로 가볼까요? 이베리아 반도에 살았던 다양한 민족들은 피레네 산맥 때문에 프랑스 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오늘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만듭니다. 토폴로지 맵을 보면 스페인이 안고 있는 지리적 한계점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교역을 하려면 피레네 산맥을 넘거나 포르투갈이나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해야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시장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량이 풍부한 긴 강도 부족하고 연안의 평양지대는 토질이 형편없고 규모도 작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메세타 센트럴 고원은 스페인 내부에서도 지리적 소통을 막는 제약 요건이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도시 지역의 발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드리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시는 해안가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야간 위성 사진을 보시면 더 명확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 때문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포르투갈이 새로운 교역 상대국가 교역로를 찾기 위해 컬럼버스를 고용한 것도, 스페인 함대가 무적 함대를 갖게 된 것도 다 이런 지리적 이유가 그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스페인 내부에서는 그마저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로니아 지방이 독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도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 그리고 라인강, 대서양과 같은 천연 장벽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는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더 풍요로운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에 비해 유량이 풍부한 강도 많고 평야도 많습니다. 프랑스 북쪽부터 시작하는 북유럽 평원이 우랄 산맥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 평원은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북유럽 평원을 통해서 폴란드 제국, 나폴레옹, 히틀러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거침없이 모스크바까지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북유럽 평원을 공유한 나라 중 지리적 이점을 가장 많이 누리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규모 경작도 가능했고 물길을 통해 작물과 상품을 이동하기도 용이합니다. 서유럽에서 대서양과 지중해를 동시에 맞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비옥한 대지가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으로 흐르는 센강이 있고 지중해로 흐르는 롱강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나폴레옹 시대부터 지역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데 유리했습니다. 프랑스가 유럽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리더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이런 지리적 힘이 큽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기후와 교역로, 그리고 자연적 국경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지만 북유럽 평야지대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 안보를 완전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이고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국가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 묵은 감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국민 감정이 우리와 일본의 관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독일은 개념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프랑크족이 살았던 이 지역은 500년 동안 게르만 군소 왕국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군소 왕국을 개념적으로 묶은 것이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보불전쟁으로 알려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를 제압한 후 통일 독일 선언은 바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의 치욕감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지리적으로 훨씬 더 불리한데, 독일 양쪽에 펼쳐져 있는 평야지대가 왼쪽으로는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독일은 늘 양쪽에서 침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EU와 나토라는 기구 속에서 손을 잡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프랑스는 독일을 두려워하고 독일은 프랑스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 기구는 두 국가 모두 딴짓을 하지 못하게 속박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오른쪽에 폴란드의 경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북유럽 평원의 통로는 북으로 폴란드의 발트해 연안과 남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 북쪽의 가장 좁은 곳에 위치합니다. 러시아군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러시아로 진격하려는 세력에게도 러시아 공격의 교두보에 적합한 곳입니다. 1939년 독일과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폴란드는 약 1000년경에 출현했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지금의 국경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가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이 바뀐 나라입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모두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토와 EU의 멤버이지만 이들은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와 폴란드가 침공받을 때 지원받기로 조약을 체결했지만 1939년 러시아 침공 시 그 조약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폴란드를 집어삼키는 동안 두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두 강대국의 배신을 분명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럽 국가 중 자주 국방에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이유는 일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헝가리의 경우 카르파티아 산맥 안쪽에 헝가리 초원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유럽 평원이 포함된 국가이며 모두 다뉴브강 하류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국경은 다뉴브강을 그 경계로 합니다. 기원전 6000년경 아나톨리아 농부들이 유럽에 정착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올드 유럽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들을 경유해서 농업과 목축 기술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방에 전파됩니다. 이제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볼까요? 알프스 산맥 남쪽 지역이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현재 유럽 문화의 탄생지이지만 오늘날 유럽에서는 제2성 국가들입니다. 거기에는 지리가 한몫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를 보면 아펜니노 산맥이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땅들이 주로 해안가에 펼쳐져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이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또한 이탈리아의 소득 수준은 북쪽과 장화 모양의 남쪽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프스산 기슭 쪽의 도시들은 선선한 기후와 물이 풍부한 곳이고 광물도 풍부합니다. 밀라노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중공업과 금융업이 일찍부터 발달했습니다. 반면 남쪽은 관광이 주요 산업이며 소득 수준도 북과 남의 차이가 많아 지역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제 남쪽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는 핀도스 산맥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발칸, 북쪽으로는 디나르 알프스 산맥에 막혀 지리적으로 갇힌 땅입니다. 이 나라의 해안은 가파른 벼랑이고 농사지을 평야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내륙이 가파르기 때문에 강을 통한 수송도 어려운 지리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삶의 터전을 에게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가 고대부터 지중해 연안에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도 이런 지리적 영향이 큽니다. 그리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을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섬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는 많은 섬을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하는 지리적 약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튀르키예와 사이가 좋지 않으며 두 국가는 이웃이지만 한국과 일본 관계와 유사합니다. 지리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옛날 유고연방 해체로 생겨난 국가들입니다. 그 국가들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코소보와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디나르 알프스 산맥과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유고 연방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알바니아도 이 산맥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소규모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며 1945년부터 1992년까지 유고 연방으로 잠시 통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구소련처럼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석에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1999년 나토에 의해서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가 분리됩니다. 당시 힘이 없었던 러시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나토의 세르비아 폭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이 통합되지 않고 많은 나라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대응할령 산맥에서 폰틱 스텝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스텝벨트 지도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약 8,000km를 걸어서 간다면 스텝 지역으로만 갈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유목 국가들이 발흥했던 초원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점이 있는데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은 위도상이지만 대응할령 산맥 주변 초원은 더 남쪽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구의 연평균 온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도에 있지만 연평균 기온이 유럽 쪽이 훨씬 더 높지요? 그 이유는 멕시코 만류 때문입니다. 적도에서 덮여진 바닷물이 걸프만을 돌아 대서양을 가로질러 노르웨이 해안으로 올라갑니다. 적도를 지나면서 따뜻해진 바닷물과 북극해의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습도가 높아집니다. 런던 포그라고 하죠. 영국에 안개가 많이 끼고 유럽이 겨울에도 우리처럼 춥지 않은 이유는 이 멕시코 만류 때문입니다. 유럽은 기후적으로 인류가 정착하기에 최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경계선 위쪽은 산림지대입니다. 예로부터 건축자재와 땔감을 구하기 용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 통합도 되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 땅이 생길 때부터 통합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유럽은 지금처럼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1억 1000만 년 전 유럽은 작은 섬들에 불과했습니다. 지구의 판이 조금씩 이동해 지금의 유럽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약 600만 년 전 마이오세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미국 종속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레고리 유럽에 대하여는 다른 영상을 제작하여 소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